영감, 내가 법이고 질서야. 덩치 큰 사내의 손이 경비원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노인의 굳은 살 박힌 손이 사실은 수많은 적의 심장을 멈추게 했던 전설의 무기였다는 것을요.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기어이 건드리는구나. 봉인되었던 전설이 깨어나는 순간 대한민국을 쥐고 흔들던 거대 권력의 심장부가 떨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귀한 마음을 담아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어진 지 40년이 훌쩍 넘은 장미 아파트는 곧 재개발을 앞두고 있어 낮에도 스산한 기운마저 감도는 곳입니다. 외벽의 페인트는 갈라진 지 오래고 놀이터의 녹슨 그네는 쌀쌀한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리는 비명소리를 냅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주를 했지만 갈 곳 없는 40여 가구의 영세민들만이 이곳에 남아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지키는 유일한 경비원 강철수 할아버지는 올해 72입니다. 굽은 허리에 빗바랜 낡은 경비복을 입고 오른쪽 다리를 살짝 절며 하루 종일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지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빗자루를 들고 나와 수북이 쌓인 낙엽을 쓸고 냄새나는 분리수거장에서는 주민들이 막무가내로 버려둔 쓰레기들을 말없이 다시 정리합니다. 아이고, 경비 아저씨. 이거 재활용 안 되는 건데 아저씨가 그냥 좀 버려줘요. 내가 바빠서 그래. 까탈스러운 302호 아주머니가 내용물이 질질 흐르는 쓰레기 봉투를 툭 던져도 철수 할아버지는 그저 사람 좋은 웃음을 허허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존심도 없는지 주민들의 짜증 섞인 말 한마디에도 늘 허리를 굽히며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젊은 배달원들이 경비실 앞을 가로막고 오토바이를 세워두어도 얼굴 한번 붉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 늙은 경비원을 만만하게 여기면서도 속으로는 자식 하나 없이 갈 곳 없는 불쌍한 독거노인이라며 혀를 차곤 합니다. 그가 받는 월급은 최저시급에도 한참 못 미치는 쥐꼬리만 한 돈이었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이 몸 닐 수 있는 한평 남짓한 경비실이 있음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이 삭막하고 무너져가는 아파트에서 철수 할아버지가 유일하게 삶의 낙으로 삼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201호에 사는 7살배기 꼬마 숙녀 지아입니다. 아빠 없이 식당 주방 보조 일을 하는 엄마와 단둘이 사는 지아는 엄마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늘 텅 빈 경비실 앞을 서성거립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노란 병아리 같은 유치원 가방을 맨 지아가 뒤뚱거리며 달려오면 철수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오냐, 우리 지아 왔구나. 오늘은 유치원에서 친구들이랑 무슨 재미난 일이 있었을까? 할아버지는 경비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본인은 달아서 먹지도 않는 딸기맛 막대사탕 하나를 조심스레 꺼내 지아의 작은 손에 쥐어줍니다. 바쁜 엄마를 대신해 할아버지는 지아의 제잘거림을 한참이나 들어주곤 합니다. 지아가 그린 삐뚤빼뚤한 그림을 보며 피카소보다 훌륭하다며 엄지를 치켜 세워주고 무릎에 난 작은 상처에 빨간 약을 발라주는 것도 할아버지의 몫입니다. 지아에게 철수 할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든든한 친구이자 버팀목입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지아가 할아버지의 절뚝거리는 다리를 보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호호 불어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다리 아프지 마세요. 제가 호 불어줬으니까 내일은 쌩쌩 달릴 수 있을 거예요. 그 천진난만한 말에 철수 할아버지는 남몰래 뒤돌아서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지요. 세상의 온갖 풍파에 시달려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할아버지의 가슴을 적셔주는 유일한 단비가 바로 이 작은 아이의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장미 아파트의 위태로운 평화에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악명 높은 태산 건설이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되면서부터입니다. 건설사 측은 이주를 거부하고 남아있는 주민들을 하루빨리 쫓아내기 위해 무자비한 용역 깡패들을 동원했습니다. 덩치가 산만한 깡패 수십 명은 매일 밤 단지를 제 집처럼 돌아다니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예고도 없이 수도와 전기를 끊어버리는 것은 예사였고 한밤중에 빈집의 유리창을 박살내는 소리가 아파트 단지를 울렸습니다. 복도 벽에는 붉은 라카로 당장 방 빼라는 험악한 욕설이 도배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주민들을 대신해 노인 회장님이 항의하러 건설사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를 당하고 오히려 젊은 용역들에게 밀쳐져 허리를 다치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보아도 건설사와 한통속인지 출동한 경찰들은 미온적인 태도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어제 오후에도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셋이 경비실 창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어이 영감탱이, 눈치껏 행동해. 당신도 나이 먹고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조용히 짐 싸서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알아들어?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고. 사내들은 경비실 앞에 세워둔 철수. 할아버지의 낡은 자전거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바닥에 나뒹구는 자전거를 묵묵히 일으켜 세울 뿐이었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몇몇 주민들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비원이 저렇게 겁쟁이에 힘이 없어서야. 이 험악한 상황에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겠냐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지아 엄마조차 할아버지에게 눈길을 피하며 종종 걸음으로 지나쳐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철수 할아버지의 진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모두 잠든 깊은 새벽 2시, 순찰을 돌던 철수 할아버지는 아파트 옥상에 홀로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달빛 아래 비친 할아버지의 모습은 낮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절뚝거리며 땅을 끌던 걸음걸이는 온데간데없고 굽어있던 허리는 꼿꼿하게 펴져 거대한 태산처럼 굳건해 보였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백발 사이로 형형하게 빛나는 할아버지의 눈빛은 낮에 그 어수룩하고 순박하던 노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차갑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서늘한 안광이었습니다. 옥상 난간을 짚고 있는 할아버지의 손등 위로 굵은 힘줄이 솟아올랐고 팔뚝에는 수많은 칼자국과 총상의 흉터들이 세월의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본명 강철수는 국가 최고 기밀문서에만 존재하는 이름이었습니다. 20년 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둠을 떨게 만들었던 국가 안보국 특수작전팀의 전설. 단 한 번의 작전 실패도 없었던 완벽한 요원, 코드네임 고스트가 바로 그의 진짜 정체였으니까요. 과거에 그는 단신으로 무장테러 단체 하나를 괴멸시키고 총알이 빗발치는 중동의 전장에서 맨손으로 적의 지휘관을 생포해오던 인간 병기 그 자체였습니다. 조국을 위해 수없이 많은 피를 손에 묻혔고 수백 번의 생사를 넘나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그 무자비한 삶도 결국 회의감을 불러왔습니다. 끝없는 폭력과 피비린내 나는 임무에 지칠 대로 지친 그는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는 과거의 모든 영광과 신분을 깨끗이 세탁한 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곳
변두리 아파트에 이름 없는 경비원으로 숨어든 것이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봉인했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해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가 뺨을 때리고 욕을 해도 그저 허허로운 웃음으로 삼켜넘겼습니다. 살기를 내뿜던 자신의 두 손이 이제는 오직 낙엽을 쓸고 쓰레기를 치우며 사랑스러운 지아의 머리를 쓰다듬는 데에만 쓰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옥상에 선 할아버지의 주먹이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쥐어졌습니다. 낮에 용역 깡패들이 지나가며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201호에 사는 계집애랑 그 애미 말이야. 계속 버티면 험한 꼴 한번 제대로 보여줘야지. 두려움에 떨며 엄마 품에 안겨 울먹이던 지아의 얼굴이 할아버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신의 안위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었지만 지아를 건드린다는 것은 할아버지에게 절대 넘어설 수 없는 금기를 깨는 것과 같았습니다.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기어이 건드리는구나. 밤 공기 속에 흩어지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게 긁히는 쇳소리처럼 차가웠습니다. 그것은 마치 20년 동안 깊은 잠에 빠져있던 거대한 괴물이 서서히 눈을 뜨며 내뱉는 포효의 시작과도 같았습니다. 태산 건설의 검은 욕망이 평화로운 이웃과 소중한 지하의 작은 울타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지금, 다 늙은 경비원 강철수의 길고 길었던 인내심도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장미 아파트, 그 고요한 정적 속에서 폭풍, 전야의 지독히도 서늘한 살기가 소리 없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낀 어느 스산한 오후였습니다. 장미 아파트 단지 입구로 검은색 대형 승합차 세 대가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미끄러지듯 들어섭니다. 차 문이 열리자 험악한 인상의 산에 20여 명이 쏟아져 나오네요. 그들의 선두에는 화려한 호피 무늬 셔츠에 금목걸이를 찬 키 190cm의 거구 사내가 껌을 짝짝 씹으며 서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태광, 바닥세계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기로 유명하여 독사라고 불리는 악질 용역 깡패 두목입니다. 태산 건설로부터 짭짤한 뒷돈을 받고 마지막 남은 40여 가구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그가 직접 나선 것이지요. 어이, 분위기 칙칙하네. 오늘부터 여기가 우리 구역이니까 다들 바짝 얼어있게 만들어. 독사의 턱짓 한 번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아파트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마치 점령군이라도 된 양 아파트 공터에 천막을 치고 대낮부터 술판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소주병이 깨지는 소리와 걸걸한 욕설이 아파트 단지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은 사내들의 문신을 보고 기겁하여 울음을 터뜨리며 집으로 도망쳤고 노인들은 두려움에 창문을 꼭꼭 걸어 잠갔습니다. 독사의 방식은 치졸하고 악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파트 지하실에 있는 배전반을 도끼로 부수어 버렸고 옥상의 물탱크 배관을 끊어버렸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난방도 되지 않고 화장실 물조차 내릴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밤이 되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주민들은 패딩을 껴입고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서로를 끌어안고 벌벌 떨어야만 했습니다. 엄마, 추워요. 물 마시고 싶어? 201호에서 들려오는 지하의 칭얼거림에 엄마는 눈물만 훔칠 뿐 밖으로 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복도에는 쇠파이프를 든 용역들이 쿵쿵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으니까요. 그 시각 철수 할아버지는 어두컴컴한 경비실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단전이 되어 전기난로조차 켜지 못하는 경비실은 냉동고나 다름없었지요.
할아버지의 주머니 속에는 예전에 사용하던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구형 폴더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옛 동료들을 호출할 수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차마 그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망설입니다. 자신의 과거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평화롭던 이 작은 세계가 완전히 부서질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참자. 그저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되기를 기다려보자. 할아버지는 수십 번 마음을 다잡으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독사 일당의 만행은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술에 취해 눈이 풀린 독사가 부하 5명을 이끌고 201호 앞 복도로 올라갔습니다. 지아 엄마가 일터로 나가려던 찰나였습니다. 독사는 거친 손길로 지아 엄마의 어깨를 밀쳐내며 집 안으로 구둣발을 들이밀었습니다. 아줌마, 우리가 어제 친절하게 경고했잖아. 당장 짐 싸라고.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야. 아니면 내 성질을 시험하는 거야? 제발 이러지 마세요. 갈 곳이 없어서 그래요. 보증금이라도 돌려받아야 이사를 갈 거 아니에요. 지아 엄마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독사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방 안의 세간살이들을 닥치는 대로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이 박살나고 지아의 장난감들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겁에 질린 7살 지아가 엄마 품에 안겨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절한 울음소리가 아침 공기를 찢고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계단을 급하게 절뚝거리며 올라오는 낡은 경비복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에는 빗자루가 들려 있었고 숨은 턱 끝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아이고, 젊은 양반들. 제발 그만들 하시오. 애가 놀라서 울지 않소. 제발 이 늙은이 봐서라도 고정들 하시구려. 철수 할아버지는 비굴할 정도로 허리를 굽히며 독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마치 힘없고 침에 걸린 노인처럼 손을 벌벌 떨면서 애걸복걸했지요. 독사는 자신을 붙잡은 할아버지의 더러운 경비복 소매를 불쾌하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이건 또 뭐야? 야, 냄새나는 영감탱이야. 안 꺼져? 늙어서 일찍 죽고 싶어 환장을 했나? 독사가 신경질적으로 팔을 뿌리치자 철수 할아버지는 힘없이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그리고 독사는 바닥에 쓰러진 철수 할아버지의 멱살을 잡아 거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아버지의 발이 허공에 뜰 정도로 무자비한 완력이었습니다. 복도로 뛰어나와 이 광경을 지켜보던 주민들은 숨을 죽이고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영감, 주제 파악 좀 해. 당신 같은 밑바닥 쓰레기들이 정의로운 척 나서면 안 되지. 내가 이 아파트의 법이고 질서야. 알아들어? 자,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 복도를 울렸습니다. 독사의 거대한 손바닥이 철수 할아버지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친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고개가 휙 돌아가고 입가에서는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독사는 할아버지의 얼굴에 경멸 어린 침을 탁 뱉었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이었습니다. 지켜보던 지아가 우리 할아버지 때리지 마 하고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감히 나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무력하고 너무나도 비참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사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때린 뺨이 보통의 노인과는 달랐다는 것을요. 독사는 자신의 손바닥이 마치 바위를 내리친 것처럼 얼얼함을 느꼈지만 그저 늙은이의 뼈가 억세다고만 치부해버렸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독사의 손바닥이 닿기 0.1초 전 얼굴 근육과 경추를 미세하게 비틀어 충격을 완벽하게 흡수했습니다. 그것은 살인 병기로 훈련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본능적인 방어기제였습니다. 입가의 피는 그저 입술 안쪽을 살짝 깨물어 흘러나온 가짜 상처였지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철수 할아버지는 쿨럭이며 기침을 했고 여전히 눈을 내리깐 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얻어맞고 겁에 질린 초라한 경비원의 모습 그대로였지요. 독사는 낄낄거리며 부하들에게 외쳤습니다. 맞지? 까불면 이 꼴 나는 거야. 내일 밤까지 다들 방 안 빼면 그때는 이딴 애들 장난으로 안 끝나. 진짜 지옥이 뭔지 보여줄 테니까 각오해. 독사 일당은 득이양양하게 웃으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복도에 내려앉았습니다. 지아와 지아 엄마가 달려와 바닥에 쓰러진 할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할아버지가. 주민들은 무력하게 당하기만 한 경비원 할아버지를 보며 절망했습니다. 역시 저 늙은 경비원에게 뭘 기대하겠어.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도 없어.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며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지아의 품에 안겨있던 철수 할아버지의 고개가 천천히 들려졌을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리멍덩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공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 속에는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지옥의 사신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을 때린 독사의 얼굴, 그리고 지아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을 영원히 기억에 새겼습니다. 그날 밤 철수 할아버지는 부서진 경비실의 콘크리트 바닥 타일을 뜯어냈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검은색 철제 가방 하나가 20년의 세월을 간직한 채 묻혀 있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가방의 잠금 장치를 해제했습니다. 철컥하는 무거운 쇳소리와 함께 가방이 열렸고 그 안에는 특수합금으로 제작된 단검한 자루와 검은색 전술 장갑, 그리고 국가 최고 무력 집단 소속임을 증명하는 은색의 인식표가 차가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답게 좀 살아보려 했더니 기어이 괴물을 깨우는구나. 할아버지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목소리는 낮에 내던 쉰 목소리가 아닌 쇳덩이를 긁는 듯한 낮고 소름 끼치는 포식자의 울음소리였습니다. 40년 된 낡은 아파트의 시계가 밤 12시를 가리켰고 노인의 인내심은 정확히 그 시각에 끝이 났습니다. 장미 아파트의 시간은 밤 12시를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막이 내려앉은 아파트 단지 중앙 공터에는 용역 깡패들이 쳐놓은 대형 비닐 천막 안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오고 시끄러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낮에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20여 명의 사내들은 승리에 도취되어 돼지고기를 굽고 독한 소주를 들이켜며 광란의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천막 안은 역겨운 담배 연기와 고기 굽는 연기로 가득 차 있었지요. 가장 상석에 비스듬히 누워 술잔을 기울이던 두목 독사가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낄낄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 오늘 그 늙은 경비 영감탱이 표정 봤냐? 내 손맛이 어찌나 매웠던지 아주 바닥에서 질질 짜더라니까. 70 먹은 노인네가 살겠다고 싹싹 비는 꼴이라니. 세상 참 편하게들 살았지. 주변에 둘러앉은 부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아부를 떨며 맞장구를 칩니다. 형님 손바닥에 맞고 턱주갈이 안 돌아간 게 다행이지요. 내일 아침이면 알아서 짐 싸서 도망갈 겁니다. 돈도 안 되는 거지 같은 아파트, 내일 싹 다 밀어버리고 회식 거하게 하시죠. 건방진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고 아파트 벽면에 부딪혀 흉하게 울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누구의 잠을 깨웠는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우구역의 왕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공터에서 100m 남짓 떨어진 경비실. 불 꺼진 경비실의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어둠의 심연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낮에 낙엽을 쓸던 허름한 노인이 아닙니다. 구부정했던 허리는 수십 년 된 소나무처럼 곱고 단단하게 펴져 있었고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리던 기색은 온데간데 없이 완벽한 균형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빛바랜 경비복의 소매는 걷어 올려져 있었고 그 끝에는 특수 탄소 섬유로 만들어진 칠흑 같은 검은색 전술 장갑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강철수의 눈동자는 짐승의 안광처럼 어둠 속에서 푸르스름한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그의 백발을 거칠게 흔들었지만 그의 눈은 단 한 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20년 동안 굶주려 있던 거대한 맹수가 마침내 사냥터에 첫 발을 내딛는 것과 같은 무거운 긴장감을 몰고 왔습니다. 철수는 깊은 숨을 단 한 번 들이마셨습니다. 그것은 전설적인 요원들만이 구사할 수 있다는 극비의 호흡법이었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간 차가운 공기는 순식간에 그의 몸속 혈류를 가속화시켰고 이완되어 있던 70대의 늙은 근육들을 강철 같은 전투 근육으로 변형시켰습니다. 뚝, 두둑. 그의 어깨와 목 관절이 맞춰지는 미세한 소리가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봉인이 완벽하게 해제된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냥감은 아파트 입구 쪽에서 보초를 서며 담배를 피우고 있던 덩치 큰 사내 2명이었습니다. 아, 날씨 더럽게 춥네. 빨리 교대하고 술이나 마시러 가고 싶다. 한 사내가 담뱃불을 붙이려 라이터를 켰다 끄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철수의 움직임은 말 그대로 유령 같았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소리는커녕 바닥에 깔린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무게 중심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그림자에서 그림자로 순식간에 이동한 철수는 사내의 등 뒤 2m 거리까지 소리 없이 접근했습니다. 사내가 라이터 불꽃을 피우며 고개를 드는 순간 철수의 그림자가 뱀처럼 그의 등 뒤로 감겨들었습니다. 팍! 어떤 비명도 반항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철수의 검은 장갑 낀 손날이 정확히 사내의 뒷목급소, 경동맥을 타격했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1.5초 만에 차단당한 사내는 담배를 입에 문 채 인형의 줄이 끊어진 듯 바닥으로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쿵 소리조차 나지 않게 쓰러지는 사내의 몸뚱이를 한 손으로 가볍게 받아낸 철수가 그를 어둠 속 덤불로 던져 넣었습니다. 옆에서 딴청을 피우던 다른 사내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이, 철민아. 왜 그래? 누구야? 사내의 눈에 비친 것은 동료 대신 서 있는 어둠보다 더 검은 실루엣이었습니다. 사내가 놀라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려던 찰나 철수의 손이 이미 그의 목을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쇠집게가 목을 조이는 것 같은 악력이었습니다. 헉하고 숨이 막힌 사내의 눈알이 뒤집히며 바동거렸지만 철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의 명치를 짧고 강하게 끊어쳤습니다. 퍽! 둔탁하지만 묵직한 파열음과 함께 사내의 내장 깊숙한 곳에 신경다발이 마비되었습니다. 사내는 입에서 흰 거품을 뿜어내며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2명의 건장한 청년을 제압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7초. 심장 박동수조차 변하지 않은 철수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옷에 묻은 먼지를 가볍게 털어냈습니다. 이제 철수의 시선은 아파트 뒤편, 지하실 입구 쪽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낮에 배전반을 부수고 전기를 끊어버린 3명의 깡패가 낄낄대며
노상방뇨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줌마들 비명 지르는 거 꿀잼이던데. 내일은 유리창을 좀 더 깨볼까? 그 천박한 대화가 끝나는 순간 그들 머리 위 2층 복도 난간에서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뛰어내렸습니다. 중력을 무시하는 듯한 착지였습니다. 철수는 낙하하는 가속도를 이용해 가장 앞에 있던 깡패의 어깨를 밟고 도약하며 무릎으로 두 번째 깡패의 턱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우두둑. 소름 끼치는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깡패의 턱이 기괴한 각도로 돌아가며 그 자리에서 혼절했습니다. 찰나의 순간 어깨를 밟혔던 첫 번째 깡패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철수는 공중에서 몸을 회전시키며 발뒤꿈치로 그의 관자놀이를 내리꽂았습니다. 순식간에 두 명이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남은 한 명의 깡패는 바지 지퍼도 올리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그 늙은 경비원, 항상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던 그 냄새나는 얼굴을 한저 괴물이 지금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영감의 깡패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고 공포에 질린 입에서는 바람 빠지는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살려. 쉿. 철수가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대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 낮고 메마른 음성은 지옥의 사자가 영혼을 거두러 온 듯한 공포를 선사했습니다. 다음 순간 철수의 손이 보이지 않는 속도로 깡패의 어깨와 팔꿈치 관절을 차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따닥딱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깡패의 두 팔 관절이 완벽하게 탈골되었습니다.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철수의 손바닥이 그의 뒷목을 내리쳤고 마지막 산에 역시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아파트 외곽을 순찰하던 7명의 용역들이 단 15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핏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았고 비명소리 한 번 울리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그저 낙엽을 쓸던 그 고요한 동작 그대로 아파트의 쓰레기들을 하나씩 분리수거하듯 그들을 치워나갔습니다. 어느덧 철수의 걸음은 시끌벅적한 중앙 천막 앞 어둠이 짙게 깔린 사각지대에 멈춰 섰습니다. 천막 안에서는 여전히 독사와 10여 명의 부하들이 세상 모르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새벽 2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줌이 마려웠던 독사가 비틀거리며 천막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우, 속 쓰려. 밖에 경비 서는 놈들 다 어디 갔어? 이것들이 일 안 하고 어디서 짱 박혀서 자는 거 아냐? 독사가 허공에 대고 짜증 섞인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평소 같으면 굽신거리며 달려왔을 부하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오직 싸늘한 겨울바람 소리만 감돌 뿐 기묘할 정도로 적막했습니다. 이 자식들이 미쳤나? 독사가 인상을 찌푸리며 공터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인해 극도로 확장되었습니다. 어두운 가로등 불빛 아래 자신이 믿고 데려왔던 덩치 큰 부하 7명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들처럼 사지가 뒤틀린 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동조차 없는 그들의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술기운이 단번에 달아난 독사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야? 어떤 새끼야? 독사가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들고 허공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때 부하들의 몸뚱이 더미 뒤편 짙은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을 번뜩이는 두 눈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말했을 텐데 건드려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고. 심연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굵고 낮은 목소리.
독사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남자의 형상은 분명 자신이 낮에 뺨을 때리고 침을 뱉었던 그 초라한 경비원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다가오는 존재는 인간이 아닌 피에 굶주린 절대적인 포식자 고스트였습니다. 독사는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낮에 비굴하게 얻어맞던 그 늙은 경비원이 뿜어내는 살기만으로 숨통을 조여오는 괴물이 되어 나타났으니까요. 하지만 두려움도 잠시, 취기와 오기가 치밀어 오른 독사는 천막 쪽을 향해 미친 듯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다 튀어나와. 저 늙은이가 미쳤어. 당장 나와서 저 영감탱이 뼈도 못 추리게 밟아버려. 독사의 비명에 술을 마시던 13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강목과 쇠파이프를 들고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문을 모르던 그들은 쓰러져 있는 동료들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철수 할아버지 한 명을 향해 상냥이 때처럼 포위망을 좁혀 들어갔습니다. 뭐야, 저 경비 영감 혼자 다 한 거라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야, 쳐라. 한 덩치 큰 사내가 쇠파이프를 높이 치켜들고 철수 할아버지의 머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쉭 하는 소리와 함께 쇳덩어리가 허공을 갈랐지만 철수 할아버지의 몸은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치 유령처럼 사내의 품 안으로 파고들어 그의 턱 밑을 손바닥으로 올려쳤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거구의 사내는 눈이 뒤집히며 허공으로 붕 떴다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도살, 아니 예술에 가까운 진압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강목과 주먹들을 철수 할아버지는 단 한 걸음의 헛디딤도 없이 유유히 피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검은 전술 장갑이 움직일 때마다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파공음과 함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명치를 가격당해 숨을 쉬지 못하고 꺾이는 놈, 관절이 반대로 꺾여 나뒹구는 놈, 급소를 맞고 단 1초 만에 기절하는 놈. 불과 3분도 지나지 않아 그 기고만장하던 용역 깡패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엎드려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철수 할아버지의 시선이 이제 덜덜 떨고 있는 독사에게로 향했습니다. 독사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존재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자라는 것을요. 괴물 새끼. 독사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주머니에서 꺼낸 잭나이프를 마구잡이로 휘두르며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철수 할아버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날아오는 칼날을 손가락 2개로 가볍게 잡아 비틀어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경악한 독사의 눈동자가 확장되는 순간 할아버지의 손이 독사의 오른쪽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우두둑.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독사의 오른쪽 어깨뼈가 완벽하게 탈골되었습니다. 그악!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를 틈도 주지 않고 철수 할아버지는 독사의 왼쪽 어깨, 그리고 두 무릎 관절까지 차례로 단 3번의 동작만으로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독사는 마치 인형처럼 힘없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이요. 조금 전의 악랄함은 온데간데 없이 콧물과 눈물을 범벅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독사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너무나도 극심한 공포와 고통에 그의 바짓가랑이 사이로 누런 오줌이 흥건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천하의 악질 조폭 두목이 노인 앞에서 오줌을 지리며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그런 독사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낮에 그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주제 파악을 했어야지.
너희 같은 쓰레기들이 힘을 가지면 안 되는 거다. 그때였습니다. 요란한 자동차 엔진 소리와 함께 최고급 대형 세단 한 대와 검은 승합차 5대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태산건설의 오만석 회장이 직접 현장을 시찰하러 온 것이었지요. 차에서 내린 오 회장 뒤로 또다시 30여 명의 조폭들이 험악한 기세로 내렸습니다. 상황 파악을 못한 오 회장은 바닥에 널브러진 독사일당과 그들 한가운데 서 있는 철수 할아버지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쯧쯧, 독사 이 한심한 놈. 다 늙어빠진 경비원 하나 처리 못해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저 늙은이 당장 포대에 담아서 산에 파묻어 버려. 보는 눈도 없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끝내. 오 회장의 명령에 30명의 조폭들이 살기등등하게 철수 할아버지를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다시금 자세를 낮추고 주먹을 쥐려는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아파트의 낡은 유리창들이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두두두 하는 굉음과 함께 엄청난 강풍이 아파트 공터를 덮쳤습니다. 회장과 조폭들이 놀라 하늘을 올려다본 순간 그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시커먼 밤하늘을 찍고 중무장한 대형 군용 블랙호크 헬기 2대가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머리 위로 하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헬기에서 굵은 밧줄이 떨어지고 그 줄을 타고 검은 전술복에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수십 명의 특수부대원들이 폭풍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어깨에는 대한민국 최정예 국가 대테러 특수부대의 마크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대원들은 착지하자마자 순식간에 조폭들을 포위하고 소총의 레이저 조준경을 그들의 미간에 겨누었습니다. 전원 동작 그만. 무기 버리고 엎드려. 움직이면 즉시 사살한다. 얼어붙을 듯한 확성기 소리에 조폭들은 들고 있던 무기를 털썩 떨어뜨리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오 회장 역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일개 철거 현장에 국가 최정예 특수부대가 헬기를 타고 나타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부대를 지휘하는 건장한 체격의 대령이 성큼성큼 걸어 나와 철수 할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각 잡힌 거수 경례를 올리며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충성, 국가안보국 직속, 전설의 영순이 요원님, 코드네임 고스트 선배님의 호출을 받고 구출하러 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현장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 회장과 깡패들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자신들이 짓밟고 조롱했던 다리 저는 냄새나는 경비 영감이 국가를 움직이는 전설적인 1급 기밀 요원이었다니요. 오 회장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일개 노인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거대한 무력 집단의 영린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사시나무 떨듯 떨며 실신해버렸습니다. 수고했다. 이 쓰레기들 법대로 남김없이 치워버려라. 그리고 내 신분은 비밀로 해주고. 철수 할아버지의 나지막한 명령에 부대장은 다시 한번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날 밤 오 회장과 일당 전원은 국가보안법 및 내란 선동, 특수폭행 혐의로 즉각 체포되어 군용 트럭에 실려갔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비참한 말로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건설사의 악행은 백일하에 드러났고 장미 아파트는 즉시 정부의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지옥 같은 밤이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아파트 단지에는 모처럼 따스한 아침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난밤의 소란이 마치 꿈인 것처럼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는 익숙한 빗자루질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각, 사각. 어제와 다름없는 낡은 경비복을 입고 오른쪽 다리를 살짝 절며 낙엽을 쓸고 있는 철수 할아버지. 어젯밤 지옥의 사신 같던 무시무시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그저 사람 좋은 미소를 짓는 평범한 이웃 할아버지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할아버지. 멀리서 노란 유치원 가방을 맨 지아가 해맑게 웃으며 달려옵니다. 다행히 다친 곳은 크게 없어 보였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달려오는 지아를 향해 두 팔을 활짝 벌렸습니다. 지아가 할아버지의 품에 쏙 안기자 할아버지는 허허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아. 어젯밤에는 푹 잤노? 다친 데는 괜찮고? 네. 경찰 아저씨들이 와서 나쁜 사람들 다 잡아가서 이제 안 무서워요. 할아버지는 다리 안 아프세요? 그럼 우리 지아가 호 불어줘서 하나도 안 아프지. 할아버지는 경비실에서 아껴두었던 딸기맛 사탕을 꺼내 지아의 고사리 같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멀리서 지아 엄마가 할아버지에게 깊은 감사의 눈빛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국가가 내려준 훈장도 명예도 할아버지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의 미소를 지키는 일, 이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의 임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따스한 겨울 햇살 아래 낙엽을 쓰는 철수 할아버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인생의 차가운 겨울을 지나 다시 장미꽃이 피어날 따뜻한 봄을 기다리며 전설의 요원은 그렇게 우리 곁에 다정한 경비원으로 영원히 남았습니다. 태산 건설의 몰락과 함께 장미 아파트에 극적인 평화가 찾아온 지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아파트 단지 화단에는 노란 개나리가 하나둘씩 수줍게 고개를 내밀기 시작하는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아파트는 정부의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더 이상 용역 깡패들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지요. 하지만 아파트의 분위기는 예전과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 변한 것은 바로 철수 할아버지를 대하는 주민들의 태도였습니다. 군용 헬기가 뜨고 특수부대원들이 조폭들을 제압하던 그 엄청난 광경을 목격한 주민들은 비록 할아버지의 정확한 정체까지는 몰랐지만 그가 국가 고위급 인사들과 연결된 숨은 권력자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아니 어르신, 아침 일찍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제가 직접 달인 홍삼 녹용액인데 좀 드시고 하셔요. 과거에는 쓰레기를 함부로 던지며 핀잔을 주던 302호 아주머니가 이제는 최고급 한약 상자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받치며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젊은 배달원들도 경비실 근처에는 오토바이 시동을 끄고 조용히 지나갔고 노인 회장님조차 철수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헛기침을 하며 눈치를 보곤 했습니다. 모두가 철수 할아버지의 일거수일투족에 긴장하며 그의 눈에 들기 위해 안달이 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 할아버지는 그런 변화가 오히려 씁쓸하고 불편했습니다. 최고급 한약이나 산의 진미도 모두 정중히 거절하고 돌려보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구멍난 양말을 신고 가장 허름한 경비복을 입은 채 새벽마다 홀로 낙엽을 쓸었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행복은 권력이나 대접이 아니라 201호 꼬마 숙녀 지아의 해맑은 웃음소리 뿐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저 유치원 다녀왔어요. 봄바람처럼 싱그러운 지아의 목소리에 무표정하게 분리수거를 하던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이 그제야 활짝 펴집니다. 오냐, 우리 지아. 오늘은 분홍색 원피스를 입었네. 봄꽃보다 더 예쁘구나.
지아가 까르르 웃으며 할아버지의 무릎에 매달립니다. 지아 엄마 역시 정식으로 식당 매니저로 승진을 하게 되어 세 사람의 일상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이 평화가 영원하기를, 자신의 괴물 같던 과거가 이대로 영원히 묻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둠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태산건설은 단순한 악덕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3위 안에 드는 거대 공룡 기업 일성그룹이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미 아파트 부지 일대를 모두 밀어버리고 수조원대 규모의 최고급 호텔타운을 건설하려던 일성그룹의 계획이 일개 늙은 경비원 하나 때문에 물거품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일성그룹 본사 최고층 회장실. 어두컴컴한 방 안, 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시가를 피우던 일성그룹 총수 김태산 회장의 눈빛이 뱀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래서 겨우 70 먹은 경비 영감 하나 때문에 우리 1년치 프로젝트가 날아갔고 검찰 조사까지 받게 생겼다, 오 말이지? 김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에 그룹의 보안실장이 바닥에 머리를 박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경비원이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정보부의 연주를 동원해 알아본 결과 그자는 20년 전 실종 처리된 국가안보국의 시끄러워. 김 회장이 재떨이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딴 늙은이의 과거 따위는 관심 없어. 내 사업을 망친 놈은 대통령 하랩이라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걸 보여줘야지. 백사를 불러. 그 늙은이 사고사로 위장해서 가장 고통스럽게 처리해. 백사? 그것은 일성그룹이 키워낸 비밀 암살조의 리더이자 단 한 번도 타겟을 놓친 적이 없는 젊고 잔혹한 킬러의 코드네임이었습니다. 20대 후반의 나이에 이미 인간의 감정을 거세당하고 살인 기계로 길러진 백사는 선배 세대인 철수 할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첨단 무술과 교활함으로 무장한 새로운 괴물이었습니다. 사흘 뒤 오후, 평화로운 장미 아파트 단지 입구로 구청 복지과 직원 명찰을 단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서글서글한 눈매에 안경을 쓴 그는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안경 너머의 눈동자는 파충류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위장 잠입한 백사였습니다. 백사는 자연스럽게 경비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구청에서 독거노인 실태 조사차 나왔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쓰던 돋보기를 벗어두고 경비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운데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두 남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겉보기에는 친절한 구청 직원과 순박한 경비원의 만남이었지만 그 순간 경비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갑게 변했습니다. 둘은 본능적으로 서로가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백사의 몸에서 풍기는 미세한 피비린내와 화약 냄새를 철수 할아버지가 놓칠 리 없었고 백사 역시 눈앞에 노인이 뿜어내는 거대한 산과 같은 기운에 내심 경악하고 있었습니다. 백사는 태연하게 미소를 지으며 철수 할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수첩을 꺼내는 척하며 손에 쥐고 있던 날카로운 티타늄 볼펜을 고의로 할아버지의 눈을 향해 튕겨 날렸습니다. 실수인 척 치명적인 급소를 노린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핑! 볼펜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속도로 날아갔습니다. 일반인이라면 그대로 눈알이 뚫려 즉사했을 치명적인 공격. 하지만 철수 할아버지는 차를 따르던 주전자를 멈추지도 않은 채 비어있던 왼손의 검지와 중지단 두 손가락만으로 날아오던 볼펜을 가볍게 낚아챘습니다.
찻잔에는 물 한 방울 튀지 않았습니다. 허허, 젊은 양반이 손에 힘이 없나 보구려. 물건을 함부로 흘리면 안 되지. 철수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웃으며 볼펜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찰나의 방어, 아니 방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완벽한 제압에 백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식은 땀이 백사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20년 전의 전설은 늙고 병든 사자가 아니라 여전히 건재한 절대자였습니다. 백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더 이상의 연기는 무의미했습니다. 선배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은퇴하셨으면 조용히 관짝에 들어가실 날이나 기다리시지 왜 일성그룹의 심기를 건드리셨습니까? 그깟 영세민들 몇 푼 챙겨주겠다고 남은 수명을 깎아먹다니 노망이 나신 geb니까? 철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은 채 백사가 건넨 볼펜을 손바닥 안에서 천천히 구부러뜨렸습니다. 강철보다 단단하다는 티타늄 볼펜이 할아버지의 소나기 안에서 엿가락처럼 찌그러져 쇳가루가 되어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 엄청난 완력에 백사는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어린 놈이 어른을 뵈러 올 때는 예의부터 배워야지. 내가 은퇴를 했다고 해서 내 심장이 멈춘 것은 아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경비실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가서 내 놈의 주인 김 회장에게 전해라. 내가 지키고 있는 이 땅의 모래알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그때는 일성그룹의 사옥을 내 손으로 무너뜨리러 갈 것이라고. 할아버지의 눈에서 다시금 푸른빛의 안광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살기였습니다. 국가를 위해 싸웠던 영웅이 이제는 부패한 거대 자본 권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백사는 억눌리는 길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계속 맞서다가는 오늘 자신의 뼈도 온전치 못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선배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몰라도 거대 자본과 권력 앞에서는 한낱 늙은이에 불과하니까요. 며칠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저 혼자가 아닐 겁니다. 백사는 잔뜩 일그러진 얼굴로 경비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도망치듯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젊은 암살자의 뒷모습을 보며 철수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겨우 찾은 평화가 또다시 깨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을 독사 같은 놈들입니다. 할아버지는 창문 너머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해맑게 뛰어놀고 있는 지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경비실까지 들려왔습니다. 지아야, 이 할아버지가 다시 한 번만 나쁜 놈이 되어도 괜찮겠지? 철수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경비실 바닥의 비밀 공간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꺼내지 않았던 묵직한 검은색 철제 총기 보관함을 쓸어내렸습니다. 이번 상대는 동네 양아치들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마저 쥐고 흔드는 거대 재벌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20년 전의 뜨거운 피가 다시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미 아파트에 피어날 진짜 꽃을 지키기 위한 전설적인 요원 고스트의 두 번째 작전이 방금 막 시작되었습니다. 일성그룹 김태산 회장의 인내심은 바닥이 났습니다. 고작 변두리 아파트의 늙은 경비원 하나 때문에 수조 원짜리 메가톤급 호텔 건립 프로젝트가 올스톱되다니요. 주주들의 압박이 거세지자 이성을 잃은 김 회장은 결국 백사에게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그 늙은이 숨통만 끊어서는 안 돼. 아파트 주민놈들까지 싹 다 공포에 질리게 만들어
내일 아침 장미 아파트가 잿더미가 되어 있게 만들어라. 그 안에 있는 버러지들까지 몽땅 다 쓸어버려. 재계 서열 3위 일성그룹이 가진 검은 돈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날 밤 김 회장의 명령을 받은 백사는 즉시 해외의 특수용병단 블랙하운드 20명을 비밀리에 입국시켰습니다. 이들은 중동과 아프리카 내전에서 돈만 주면 어린아이들까지 무자비하게 학살하던 최정예 살인 기계들이었습니다. 새벽 2시 짙은 안개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장미 아파트 단지에 소음기 달린 특수 소총과 야간 투시경으로 중무장한 20명의 용병들이 유령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경비원 강철수를 제거한 뒤 아파트 전체에 불을 지르고 가스 폭발 사고로 위장하는 것이었지요. 아파트 옥상에 자리 잡은 백사는 적외선 망원경으로 단지를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습니다. 아무리 전설적인 선배님이라도 세월 앞에는 장사 없는 법. 20년 전의 낡은 기술로 이 최첨단 장비와 화력을 어떻게 당해내실지 볼까? 하지만 백사는 한 가지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맹수는 장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용병들이 아파트에 진입하기 15분 전 철수 할아버지는 이미 지안의 집인 201호에 있었습니다.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지아 엄마를 안심시키고 잠투정을 하는 지아를 토닥여 깊은 잠에 빠뜨렸습니다. 지아의 귀에 소음 방지용 헤드폰을 씌워주고 좋아하는 동요를 틀어준 할아버지는 지아의 이마에 짧게 입을 맞추고 문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할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낡은 경비복 안에는 20년 전 적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검은색 특수 방검복이 입혀져 있었고 허리춤에는 군용 단검 2자루가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쥐새끼들이 감히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구나. 아파트 1층 입구로 진입하던 선두조 용병 5명이 수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열감지 카메라로 경비실을 확인했지만 내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선두에 서 있던 용병 대장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무전기에 속삭였습니다. 타겟이 경비실에 없다. 위치를 확인하라. 그 순간이었습니다. 용병 대장의 머리 위 어두운 복도 천장에 붙어 있던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아래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슉하는 바람 가르는 소리와 함께 철수 할아버지의 2다리가 용병 대장의 목을 휘감았습니다. 허공에서 몸을 한 바퀴 회전시키는 할아버지의 엄청난 원심력에 의해 용병 대장의 목뼈가 우두둑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서 꺾여버렸습니다. 비명조차 내지 못한 즉사였습니다. 저기다. 사격 개시. 뒤따르던 4명의 용병이 기겁하며 소총을 난사했습니다. 푸슉, 푸슈슉. 소음기가 달린 총구에서 불꽃이 튀었지만 총알은 허공의 안개만 뚫고 지나갔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이미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습니다. 어디 갔어? 빌어먹을 열감지기에 왜 안 잡히는 거야? 당황한 용병들이 사방을 두리번거릴 때 짙은 안개 속에서 귀신처럼 튀어나온 할아버지의 단검이 번뜩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움직임은 현대에 계산된 전투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짐승의 본능에 가까운 변칙적이고도 치명적인 동선이었지요. 단 5초 만에 할아버지의 칼날이 3명의 용병의 손목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끊어버렸습니다. 총을 쥔 손에서 피가 분수처럼 솟구치며 용병들이 바닥을 나뒹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명의 용병이 공포에 질려 수류탄 안전핀을 뽑으려는 순간 할아버지의 손바닥이 그의 턱을 올려쳤습니다. 뇌진탕으로 기절한 그의 몸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할아버지는 이미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단 1분. 최정혜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선두조 5명이 흔적도 없이 전멸한 것입니다. 옥상에서 이 모든 상황을 무전 너머의 비명소리로 듣고 있던 백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화면 속 열감지 카메라에는 여전히 철수 할아버지의 모습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스스로 체온을 주변 온도와 같게 낮추는 초인적인 신체 제어술을 쓰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저게 정령 인간의 움직임이란 말인가. 전 병력 아파트 중앙 놀이터로 집결하라. 포위망을 좁혀. 다급해진 백사가 무전을 쳤습니다. 남은 15명의 용병들이 놀이터로 모여들어 등을 맞대고 원형 방어 진영을 짰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이 아닌 지독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나지막한 발소리만이 그들의 신경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사각, 사각. 그것은 마치 낙엽을 쓰는 빗자루질 소리 같기도 했고 사신이 낫을 가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누구냐? 당장 모습을 드러내라. 한 용병이 참지 못하고 허공에 총을 난사했습니다. 그러자 안개가 걷히고 놀이터 미끄럼틀 위에 서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평온한 모습으로 용병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쓰는 그 잡다한 기술들, 그거 다 20년 전에 내가 가르치던 것들이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할아버지는 3미터 높이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가벼운 착지 후 할아버지는 15명의 중무장한 용병들 한가운데로 호랑이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그야말로 학살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첨단 전술이나 야간 투시경 따위는 할아버지의 오랜 실전 경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날아오는 총알의 궤도를 눈으로 보고 피하는 경지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적의 총구를 잡아 비틀어 다른 적을 쏘게 만들고 어깨로 밀어붙여 3명의 뼈를 동시에 박살냈습니다. 용병들이 휘두르는 전술용 단검은 허공을 가를 뿐 할아버지의 그림자조차 배지 못했습니다. 그악! 놀이터는 순식간에 용병들의 비명과 부러진 뼈들이 나뒹구는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단 7분이었습니다. 20명의 최정예 용병단이 70대의 노인 단 한 명에게 단 한 번의 유효 타격도 입히지 못한 채 전원 제압당했습니다. 상황이 종료되자 놀이터에는 지독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바닥에는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기절한 용병들의 몸뚱이가 널려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철수 할아버지가 거친 숨을 고르며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주먹에서는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피가 아닌 적들의 피였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등 뒤 어두운 미끄럼틀 그림자 속에서 백사가 소리 없이 나타났습니다. 옥상에서 상황이 불리해진 것을 깨닫고 비겁하게 등 뒤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백사의 손에는 특수 제작된 초고압 전기 충격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전설은 이제 끝이다. 늙은이. 백사가 악을 쓰며 할아버지의 심장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20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철수 할아버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허리를 숙여 백사의 돌진을 피함과 동시에 뒤로 강력한 백스핀 킥을 날렸습니다. 박! 대포알 같은 할아버지의 발뒤꿈치가 정확히 백사의 명치에 꽂혔습니다. 백사의 몸이 10m 이상 허공을 날아가 놀이터 모래밭에 처박혔습니다. 전기 충격기는 산산조각이 났고 백사는 입에서 피를 한 움큼 토해내며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걸어가
백사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들어 올렸습니다. 오만했던 천재 암살자의 안경은 깨져 날아갔고 공포에 질린 두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애송이, 내가 말했지. 예의부터 배우라고. 철수 할아버지는 떨고 있는 백사의 품을 뒤져 그의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저장되어 있던 김 회장의 번호를 눌러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화면 너머로 고급 와인을 마시며 상황 종료 보고를 기다리고 있던 김태산 회장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화면에 비친 피투성이의 백사와 그 뒤로 시체처럼 널브러진 20명의 용병들을 본 김 회장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가 마시던 와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났습니다. 화면 속으로 살기로 붉게 물든 철수 할아버지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김태산 회장, 잘 듣거라. 내 놈이 보낸 쓰레기들은 내가 분리수거했다. 할아버지의 굵고 낮은 목소리가 회장실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경고는 이미 끝났다. 내일 아침 내 놈의 사옥 꼭대기층에 내 발자국을 찍어주마. 목 씻고 기다리고 있어라. 뚜뚜뚜. 일방적으로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라 자부하던 김태산 회장은 공포로 인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평생을 갑의 위치에서 사람들을 짓밟고 살아온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끼는 원초적인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장미 아파트의 밤 공기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기절한 백사를 쓰레기통 옆에 던져두고 옷에 묻은 흙먼지를 탁탁 털어냈습니다. 새벽 3시, 곧 지하가 깰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사람 좋은 허허로운 미소를 지으며 201호를 향해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동자는 이미 일성그룹의 심장부를 향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냥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서울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120층짜리 일성그룹 본사 사옥은 그야말로 전시 상황을 방불케 했습니다. 어젯밤 철수 할아버지의 경고 전화 한 통에 혼비백산한 김태산 회장이 전국에 있는 경호 인력을 싹 다 긁어모은 탓이었습니다. 사옥 입구부터 로비까지 100명이 넘는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었고 옥상에는 저격수까지 배치되었습니다. 최첨단 안면 인식기와 금속 탐지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이 거대한 요새는 개미 한 마리조차 회장의 허락 없이는 들어올 수 없는 철옹성 같았습니다. 최고층인 120층 펜트하우스 회장실. 김 회장은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방탄유리 너머로 까마득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수십 년 동안 김 회장의 그림자 노릇을 해온 일성그룹 최강의 무력 집단인 특수 경호팀 20명이 완전 무장을 한 채 대기하고 있었지요. 회장님, 안심하십시오. 저 아래 깔린 인원만 200명입니다. 모기가 날아와도 격추시킬 수 있는 방어망입니다. 아무리 전설의 요원이라도 70대의 노인 혼자서 이곳을 뚫는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경호실장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지만 김 회장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1층 로비의 무전기에서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비상, 타겟이 나타났다. 정문 끄악. 단 한마디 비명을 끝으로 무전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회장실의 대형 스크린에 띄워져 있던 1층 로비의 CCTV 화면이 켜지고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숨이 멎었습니다. 정문을 부수고 걸어 들어오는 한 남자. 허름한 경비복에 빛바랜 모자를 눌러 쓴 노인.
강철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양손에는 무기 대신 평소 아파트 낙엽을 쓸던 그 낡은 쌀이 빗자루 한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대리석 바닥을 딛고 선 그 초라한 행색은 이 화려한 빌딩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저 미친 영감이 전원 사격, 당장 쏴버려. 경호 실장이 모니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1층 로비에 있던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일제히 할아버지를 덮쳤습니다. 전기 충격기와 삼단봉이 빗발치듯 날아들었지요. 하지만 철수 할아버지의 움직임은 바람 같았습니다. 아니, 바람 그 자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빗자루를 마치 신검처럼 휘두르며 경호원들 사이를 유유히 누볐습니다. 빗자루대가 경호원의 목을 스칠 때마다 그들은 기절하여 쓰러졌고 할아버지의 가벼운 발차기 한 번에 거구의 사내들이 10m씩 날아가 로비 기둥에 처박혔습니다. 사각, 사각. 빗자루가 대리석 바닥을 쓸고 지나가는 소리가 빌딩을 울릴 때마다 일성그룹의 자랑이던 정예 경호원들이 추풍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져 나갔습니다. 피 한 방울 튀지 않는 너무나도 우아하고 압도적인 제압이었습니다. 1층 로비를 돌파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분. 할아버지의 뒤로는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기절한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옷깃 한 번 흐트러지지 않은 채 회장 전용 승강기에 유유히 탑승했습니다. 띵동 하는 맑은 알림음과 함께 120층으로 향하는 승강기의 빨간색 숫자가 맹렬하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실의 김 회장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괴물 같은 놈 실장, 내 놈들이 직접 나가서 막아. 당장 120층 승강기 앞 최후의 방어선인 20명의 특수경호팀이 총구를 겨누고 섰습니다. 승강기 문이 열리는 순간 일제히 벌집을 만들어버릴 기세였습니다. 띵! 승강기가 도착하고 서서히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승강기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디 갔지? 경호원들이 당황하여 총구를 내리는 찰나 승강기 천장 환풍구에서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승강기가 올라오는 도중 미리 통로로 빠져나와 매복해 있던 할아버지의 변칙 전술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두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경호원의 총구를 비틀어 두 번째 경호원의 방탄복을 가격하게 만들고 그 반동을 이용해 세 번째 놈의 턱을 무릎으로 올려쳤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연계 동작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썩어빠진 돈에 취해 몸놀림들이 둔해졌구나. 할아버지의 낮고 서늘한 일갈과 함께 마지막 남은 경호실장의 거구가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바닥에 곤두닥질 쳤습니다. 120층의 완벽한 방어망이 무너지는데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거대한 쌍여다지 참나무 문, 회장실의 문만 남았습니다. 김태산 회장은 책상 밑에 숨어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쾅! 엄청난 굉음과 함께 두꺼운 참나무 문이 종이장처럼 박살나며 날아갔습니다. 흩날리는 먼지 속에서 철수 할아버지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은 한겨울의 칼바람처럼 차가웠고 그가 내뿜는 패왕의 기백은 수백 평짜리 넓은 회장실을 짓누르고도 남았습니다. 찾았다. 숨바꼭질은 여기까지다. 할아버지가 책상 밑에 숨어있던 김 회장의 멱살을 잡아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한다던 오만한 재벌 총수가 낡은 경비복을 입은 노인의 한 손에 들려 마치 벌거벗은 아기처럼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살려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김 회장이 콧물을 질질 흘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돈을 주겠소. 1,000억 아니 1조 원을 주겠소. 그깟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오. 내 주식의 절반을 떼어줄 테니 제발 내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추악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김 회장을 보며 철수 할아버지의 눈동자에 깊은 경멸이 스쳤습니다. 1조 원이라. 참으로 대단한 돈이구나. 하지만 내 놈의 그 더러운 돈으로는 우리 지아가 어제 흘린 눈물 한 방울도 살 수 없다. 할아버지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김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숨을 쉬지 못해 바동거렸습니다. 권력이라는 건 약한 자들을 짓밟으라고 있는 게 아니다. 보호하라고 있는 것이지. 내 놈은 그 기본적인 이치를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어. 할아버지는 그대로 김 회장을 방탄유리 벽 쪽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우당탕 하는 소리와 함께 값비싼 장식장들이 무너지며 김 회장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꺼내 김 회장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일성그룹이 그동안 저질러온 불법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명단, 그리고 재개발을 위한 각종 불법 행위들이 고스란히 담긴 국가안보국 1급 기밀 정보들이었습니다. 여기 서명해라. 내 놈이 가진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장미 아파트 주민들에게 영구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각서다. 거부한다면 이 서류들은 1분 뒤 전국의 모든 언론사와 검찰 그리고 국세청으로 동시에 발송될 것이다. 김 회장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저 정보가 공개되면 일성그룹의 해체는 물론 자신은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빛을 보지 못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죽음보다 더한 지옥이었습니다. 서명하겠소. 뭐든 다 하겠소.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김 회장이 피 묻은 지장을 찍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각서를 회수하고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기억해라. 나는 어둠 속에서 항상 너희 같은 놈들을 지켜보고 있다. 단 한 번이라도 또다시 선을 넘는다면 그때는 내 놈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버리러 올 것이다. 그 말을 남기고 철수 할아버지는 부서진 회장실 문을 나섰습니다. 수많은 경호원들이 쓰러져 있는 1층 로비를 지나 당당하게 빌딩 밖으로 걸어 나오는 할아버지의 뒷모습. 아침 햇살이 할아버지의 낡은 경비복 어깨 위로 찬란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배하던 거대 기업이 이름 없는 경비원 단 한 명에 의해 완벽하게 무릎 꿇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일성그룹 본사 로비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사건 이후 대한민국의 아침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침 뉴스 일면은 온통 일성그룹 김태산 회장의 구속수감 소식으로 도배되었지요. 어젯밤 대검찰청과 주요 언론사로 김 회장의 수십 년치 비리 내역이 담긴 파일이 익명으로 발송되었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너무나도 완벽하고 방대하여 빠져나갈 구멍조차 없었습니다. 천문학적인 탈세와 정경유착, 그리고 철거민들을 상대로 벌인 악질적인 폭력 행위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결국 김 회장은 포승줄에 묶인 채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무기징역이라는 비참한 말로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 거대 공룡 기업을 단숨에 무너뜨린 익명의 제보자가 누구인지 120층의 철옹성을 단신으로 박살낸 그 정체불명의 노인이 누구인지를 두고 떠들썩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전설적인 무술고수다, 비밀 특수 요원이다 하는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지요. 하지만 그 영웅의 진짜 얼굴을 아는 사람은 오직 한 명, 이미 감옥에 갇힌 김 회장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독한 공포증에 걸려 그 노인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그 시각 온 나라가 자신을 찾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는 듯 철수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장미 아파트 경비실 앞을 깃자루로 쓸고 있었습니다. 사각, 사각. 어제 120층 회장실의 대리석 바닥을 피로 물들였던 그 빗자루가 오늘은 아파트 화단에 떨어진 벚꽃잎들을 다정하게 쓸어 모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며칠 전에 그 무시무시한 살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봄바람처럼 온화하고 사람 좋은 미소만이 가득했습니다. 장미 아파트에도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김 회장이 서명한 각서대로 일성그룹은 장미 아파트 재개발 계획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주민들을 쫓아내는 고급 호텔 건립 계획은 백지화되었고 대신 기존 주민들이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최고급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건설하기로 발표한 것입니다. 임대료는 평생 무료였고 공사 기간 동안 머물 임시거처와 충분한 위로금까지 모두 지급되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에 떨던 40여 가구의 영세민들에게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는 매일 잔치집처럼 떠들썩했습니다. 이웃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웃으며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했지요. 어느 날 늦은 밤 적막한 경비실에 최고급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국가안보국 국장이었습니다. 그는 경비실 안으로 들어와 철수 할아버지에게 깍듯이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선배님 아니 고스트 요원님, 20년 만에 뵙습니다. 선배님께서 보내주신 일성그룹 자료 덕분에 국가의 썩은 암덩어리를 제대로 도려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큰일을 하셨습니다. 국장은 서류 가방에서 고급스러운 훈장 상자와 거액의 포상금이 든 통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수여하시는 무궁화 훈장입니다. 그리고 안보국에서도 선배님을 다시 국장급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이런 허름한 곳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국가를 위해 다시 일해 주십시오. 누구나 부러워할 최고의 명예와 부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 할아버지는 차가 식었다며 새 차를 끓일 뿐 훈장 상자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며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마음은 고맙네만 다 거두어 가게. 내가 일성그룹을 친 것은 국가를 위해서나 정의감이 넘쳐서 한 일이 아니야. 그저 내 소중한 이웃과 손녀딸 같은 아이가 우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지. 할아버지는 경비실 창문 너머로 201호 지안의 집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살았네. 수없이 많은 훈장을 받았지만 내 가슴에 남은 건 씻을 수 없는 죄책감과 불면증뿐이었지. 하지만 이곳에서 낙엽을 쓸고 이웃들의 안부를 묻고 어린아이의 미소를 지켜보면서 나는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평온을 찾았네. 나에게 가장 빛나는 훈장은 저기 피어나는 개나리꽃과 아이들의 웃음소리라네. 그러니 나를 죽은 사람으로 그저 이름 없는 경비원으로 남게 내버려 두게나. 국장은 할아버지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화를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집을 피울 수 없음을 깨닫고 고개를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조용히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며칠 후 일요일 아침 아파트 공터에서 조촐한 삼겹살 파티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마련한 자리였지요. 고기가 노릇노릇하게 익어가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자, 다들 주목. 이번에 우리 아파트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걸 기념해서 우리 장미 아파트의 터줏대감 강철수 어르신께
제가 건배 제의를 하겠습니다. 노인회장님이 소주잔을 높이 들며 외쳤습니다. 주민들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아무도 할아버지의 진짜 과거를 알지는 못했지만 지난 위기 속에서 끝까지 주민들 곁을 지켜준, 그리고 밤사이 일어난 기적의 중심에 왠지 이 비범한 할아버지가 있을 것이라는 무언의 믿음이 그들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허허. 다들 맛있게 드시고 건강들 하시오. 그것이 최고지라. 할아버지는 머쓱하게 웃으며 잔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을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무시하던 이웃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자신을 이웃이자 큰 어른으로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압도적인 무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도망치려 할 때 끝까지 약자들의 편에 서서 묵묵히 굳은 일을 도맡아 했던 할아버지의 진심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지아가 할아버지의 손을 이끌고 화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아의 손에는 작은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그림 그렸어요. 한번 보실래요? 지아가 수줍게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크레파스 그림 속에는 가슴에 경비라는 글자가 적힌 망토를 두른 멋진 슈퍼맨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예쁜 드레스를 입은 지아가 슈퍼맨의 손을 꼭 잡고 웃고 있었지요. 그림 밑에는 아이의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나쁜 악당들 다 물리쳐줘서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그림을 본 철수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0년 동안 냉혈한 요원으로 살아오며 말라붙었던 눈물샘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 앞에서 속절없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지아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지아.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가 평생 받은 선물 중에 제일 멋진 선물이구나. 할아버지의 넓은 등 위로 지아의 작은 손이 따뜻하게 얹혀졌습니다. 멀리서 지아 엄마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파티가 끝난 후 할아버지는 홀로 경비실에 앉아 지아가 준 그림을 벽에 조심스럽게 걸어두었습니다. 그림을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반짝였습니다. 젊은 시절 조국이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수많은 생명을 빼앗아야만 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생명을 지키고 가꾸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힘이란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데 쓰여야 한다는 것을 할아버지는 이 낡은 아파트에서 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 어김없이 아파트 단지에는 익숙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사각, 사각. 낡은 경비복을 입고 오른쪽 다리를 살짝 절며 바닥을 쓰는 철수 할아버지. 어깨 너머로 떠오르는 찬란한 아침 햇살이 할아버지의 백발을 은빛으로 물들입니다. 과거의 무시무시한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 이곳에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평범하고도 위대한 경비원 강철수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사신의 가장 아름다운 안식처, 장미 아파트에는 오늘도 변함없이 따뜻한 평화의 꽃바람이 불어옵니다.